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내 능력으로는 대체 얼마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 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욕심 부리면 망하고 너무 또 작게 보면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너무 크게 보면 무리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게 집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결혼하자마자 신축 아파트를 사고 동료는 갭투자로 심지어 몇 억을 벌었다는데 나만 아직도 전세방에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아파트 시장에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내 집이 아니라면요. 전세방에 살고 있다면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전세방이 아니더라도 월세방이 아니더라도 매수를 한 자가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게 일찍 사도 고민, 늦게 사도 고민되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게 사도 더 오를 것 같은 게 부동산 가격이고 내가 아무리 낮게 사도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은 게 부동산 가격이죠. 그만큼 아파트 시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잘 산 걸까? 그때 내가 이미 샀어도 그때 내가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더 상급지로 갔으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사도 계속 후회하는 게 아마 부동산 시장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들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만큼은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부동산은 꼭 자기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죠. 잘 생각해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구매는 무리하면 나의 연봉, 그러니까 수입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때론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엄밀히 따지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대출받아서 비싼 차를 사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3달 있다가 원리금 못 내서 뺏겨요. 경매당해. 그러면 이게 정말 능력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입지나 큰 평수를 사면 뭐합니까? 결국 유지 못해서 몇 년 있다가 경매로 당한다면 그리고 남 좋은 일 시킨다면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사실 비교해서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결국 내 스스로만 이것을 사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껏 내 능력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지킨다면 부동산 아파트 매수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큰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대부분의 집 매매에 대한 걱정 고민거리 사례들이 이런 걸 겁니다. 대부분 신혼 맞벌이 부부일 거고요. 월 합산 8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부부들일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저금리 때 집을 좋은 금리로 잘 대출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 2억 5천 정도 받고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현금 2억 5천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 주변 부부들은 7, 8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상급지로 이동을 해 있네요. 사실 이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더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과 초조함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30대 중후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보니 이 주변 부부들은 7억짜리 집을 매수했다라는 이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매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그리고 우리 생활 반경 안에서 그리고 이 생활 경제권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현재 30대 때 내 집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 하던 찰나에 그러니까 주변 부부를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상급지로 이동을 할 거라는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매매가 아닌 전세집 신혼부부들 말고 매매를 한 사람들의 걱정 고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도 고민, 사도 후회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초조해지는 이유, 집을 사놓고 초조해지는 이유가 한 크게 4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타인의 현재 상태와 내 과거 선택을 비교하면 무조건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동네에 산다고 인생이 꼭 나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결과만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 애랑 유치원 같이 다니던 친구네는 2년 전에 용산으로 이사 갔대. 그땐 거긴 너무 무리야 싶었는데 지금은 10억 가까이 올랐네. 그 집도 벌써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대 라면서 초조해지는 거죠. 나도 그때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지금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보수적이라 선택하지 않은 결정이 지금 보면 가장 큰 기회였다라는 느낌. 나는 왜 그때 그걸 못했을까라는 자책까지 하면서 남은 자신을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기만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의 선택은 과거의 나의 선택은 빚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나의 수입 중에서 최대한 무리 가지 않는 방법 중에 베스트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이 베스트 선택을 남의 좋은 선택과 남과 비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과거 선택이 분명 베스트였는데 남과 비교를 하니까 박탈감으로 느껴진다는 거. 매우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베스트 선택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껴지는지. 이럴 거면 집을 사지 말아야죠. 두 번째로 초조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더 대출받아서 상급지 갔어야 했나라는 후회까지 든다라는 거죠. 이는 결과론적 시각입니다. 당시 5억의 선택은 소득 대비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고 장기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생각부터 들기 시작하죠. 비슷한 연봉의 직장 동료, 지금은 강남에 산다? 뭐라고? 이러면서 남과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입사해서 연봉도 비슷한 동기인데 부모 도움 좀 받아서 분당에 집 샀대. 나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신도시 아파트 들어갔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만 5, 6억 넘게 난다더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점점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력감과 자책감 이런 게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대출 받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잘되고 대박난 케이스만 바라보니까 안 된 케이스도 따져보자고요. 만약 그때 그 대출을 적게 받아서 지금의 집을 매수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떡하지? 위로와 공감을 같이 표현하겠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마 깊은 안도와 그때 대출 많이 받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였네 라며 좋아했을 겁니다. 결국 이 또한 결과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 시각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제발 결과론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초조해지는 이유는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기회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좋은 타이밍과 준비된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분명 여러 번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히 부동산에서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다라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수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10대부터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20대 후반에만 깨우쳐서 거래한다 해도 참 빠른 거죠. 그런데 대부분 20대 때도 거래를 안 하고 애들이랑 술 먹고 놉니다. 대개는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저축하고 결혼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시장 반응도 느리게 오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거래를
못한다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온 기회에 돈을 벌지 못하면 왠지 다시는 자신에게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2천 아파트 분양할 때 너무 망설였네. 그때 천약만 넣었어도 지금은 웃돈 붙었을 텐데 항상 뭔가 늦게 깨닫고 왜 그땐 그렇게 겁이 났을까라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눈앞에 기회가 위험처럼 보였던 과거에 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질러볼 걸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꼭 부동산으로 망하니까 부동산으로만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법이죠. 다른 소중한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고 계속 우리는 그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기회는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 거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회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가져다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가지인데요. 네. 좋은 집, 좋은 입지에 살고 있지 못하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내 아이는 그만큼 교육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좋은 커뮤니티가 없고 내 자녀만 노후되고 낙후된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닌가라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좋은 입지,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데에서 그냥 교육을 받으면 내 아이의 미래는 밝을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군 좋아서 이사 온다는 친구들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한 번 더 대출 받았으면 가능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전세도 비싸서 못 들어가네. 그때 조금 무리해서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저는 이 말에도 이런 생각 자체가 드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 이런 나의 부동산의 입지가 지금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압박감을 느끼는 건 둘째치고 왜 부동산이 내 아이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부터가 우리가 좀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주어진 선택이 단순히 부동산이 아닌 내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안 들어도 되는 압박감을 만드는 거죠, 사실. 없어도 되는 압박감을. 거기 못 들어간다라는 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회에서 밀린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데 우리가 초재하는 이런 이유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집으로, 평수로 결정될까요? 대치동? 지역으로 결정될까요? 아니죠. 사실 내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역할에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제일 커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1차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책도 자녀 앞에서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대화도 서로 되게 나이스하게 서로 이끌고 그래야지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안전되고 또 부모를 배워서 공부도 하고 저는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아이를 키울 때 돈 1,200 더 벌어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차만 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게 요즘 대한민국 부모 교육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아이에게 심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아빠 왜 나 돈 안 해줘? 결혼하는데 왜 돈 안 보태줘? 이런 말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는 진짜 자녀의 거울입니다. 지금 당장 못해주는 교육, 부동산 이런 거에 목매지 말자고요.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1년이라도 좀 힘이 남아 돌 때, 아이랑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좋은 곳 놀러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어쩌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대치동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놀러 가서 사진 한 장, 추억의 사진 한 장이 더 만드는 게 그 아이에겐 더 장밋빛 같은 미래가 기다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들이, 내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다른 신혼부부들이 꼭 7, 8억 상급지로 갔는데 나는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비교가 되고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7, 8억 상급지로 안 갔던 것을 왜 꼭 후회해야 하는가, 후회 안 하면 안 되는가 라는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상급지로 안 갔던 것을 후회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해볼 땐 후회가 안 되는 이유도 있다. 분명히. 첫 번째, 리스크 대비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죠. 상급지로 갔다면 대출은 4억 이상으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그 선택은 심리적, 재정적으로 훨씬 더 압박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때 무리했으면 지금은 카드값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라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7억짜리 아파트로 갈 수 있었어. 대출 더 끼고 자동차 팔고 부모님께 손 벌리면 가능했었지. 근데 그랬으면 애 학원비에, 유지비에 허덕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집은 올랐겠지만 매달 이자에 허덕이면서 내 인생은 대출 갚는 기계인가 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은 오르면 경제적 자유가 바로 오는 게 아니죠. 또 팔고 어딘가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또 팔고 어딘가에 가는 지역은 또 상급지라는 거죠. 결국 상급지를 무리하게 가서 시세 차익을 봐도 또 다른 상급지로 가서 아마 고점에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행위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비싼 데가 좋은 건 아니다. 내 능력에 맞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면 리스크 대비 안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집가 상승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 재정적 여유, 가정의 안정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상급지에서 생활비 지옥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현실을 말하지 않죠. 가족도 아닌데요. 가족에게도 말을 안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 뿐이고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집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혼자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 대비 안전한 나의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해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리고 실제 후회가 없는 선택이 맞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후회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상급지에서도 반드시 더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상급지 불패 신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이 달라지는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 상급지, 지금 보니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엔 안 맞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 다 좋다고 해서 기웃거렸는데 막상 지인 중 한 명은 거기 이사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대. 한강뷰 같은데 이런 사례도 있죠. 엄마들 모임 분위기, 아이들 경쟁 분위기 다 너무 숨막힌다라면서 예전에 살던 곳이 더 좋았네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다소 평범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 편하고 내 생활 리듬 지켜가면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동네가 모두에게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학군이나 커뮤니티의 압박감이 삶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급지 10년 후에는 오르던데요. 15년 후에는 오르던데요.
전 모르겠네요. 이것을 꼭 불표 신화로 보고 막 무조건 오른다 라고만 바라보고 10년, 15년을 고통스럽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정말 오른데요? 떨어지면 뭐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나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기 우상향일 수는 있겠죠. 장기 우상향만 보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너무 장기 우상향만 보지 말고 단기 우상향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가족 삶도 좀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진 시대인데 과연 현금을 거기다가 다 꼬라박고 나면 행복하고 후회가 안 갈까라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보다 이자 감당할 능력, 저축 여력이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현금 흐름은 저축 여력을 뜻한다. 저축 여력이 없으면 정말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결국 직장을 나와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뭐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뭐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축조차 안 된다? 그렇다면 사실 미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매체를 보면서 하는 착각이 있는데 내가 투자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모입니다. 그런데 마치 돈을 잘 버는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나도 그런 사람들로 착각을 해서 계속 자기가 투자자인 마냥 계속 곱씹고 다니죠. 어디 입지가 좋더라. 그래,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 10년, 15년 후에 무조건 오른다. 갭 투자가 답이다. 전세 살지 말고 매매를 하자. 뭐 기타 등등 계속 투자해서 봤던 투자자들이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내가 계속 그렇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남편입니다. 투자자가 아닙니다. 7억짜리 아파트로 갈 수는 있었겠죠. 그 돈이면 애 교육비 여유자금, 부부 시간까지 과연 가능했을까요? 나는 재테크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했어. 그리고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성공 사례와 대다수의 실패 사례만 보고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지금 충분히 7, 8억짜리 상급지로 이동한 사람보다 그냥 5억짜리 집에서 내 행복 그리고 애 교육비, 여유자금 이씨, 부부시간까지 가지면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는 오르는 집을 선택하지만 누군가는 덜 불안한 일상을 선택한다는 것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도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가치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지에서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상급지가 조금은 아니더라도 내 생활에 여유가 있고 뭔가 행복감이 좀 곁들여지는 그런 일상이 좋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집값, 상급지가 나의 삶을 모두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집은 한 번에 상급지로 점프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상향 이동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5억이든 지금의 집이 5억이든 3억이든 집을 사셨다면 그게 이미 디딤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잘못 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들이 조금 더 무리해서 좋은 걸 샀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조금 더 이익을 1, 2억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더 비싸게 샀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장 조정기가 다시 올 거고 오게 되면 그때 또 변동성 있게 반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거.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레버리지 여력과 판단력을 갖춰두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서서 말한 것들이 생각이 든다면 마음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 비교보다는 계획에 집중하세요. 누구나 다른 타이밍, 다른 조건,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삽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루트를 그리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를 위한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보세요. 두 번째로는 왜곡된 기준에서 벗어나 보세요. 요즘은 연봉 1억이 넘는 부부도 6, 7억 집을 무리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작은 집은 부끄럽다는 그런 집단적 환상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기준이 있다라면 오늘부터 당장 벗어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투자와 실거주 분리 원칙을 계속 확인하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굳이 실거주는 투자 자산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안정적인 실거주 공간을 유지하면서 여윳돈으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 리츠, 커버드콜 같은 ETF,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샀는데 초조하고 남이 불었고 그때 조금 더 대출받을 거라는 후회 같은 게 된다면 이렇게 마음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전혀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해온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조함은 자산이 아니라 이 비교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좋은 기회는 불안하게 무리해서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차분히 준비된 사람에게 결국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때 더 무리했으면 이라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삶은 단지 가격표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인생의 균형은 더 중요하죠. 정말 저도 인생의 이런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급지 안 간 그 선택은 당신이 지혜롭게 버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